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험 모집 준수사항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령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에서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살펴보죠. 첫 번째, 기존 보험 계약의 부당한 소멸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 권유하는 행위. 이걸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승환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고 비슷한 새로운 계약이 새로 체결된다거나 반대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기존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요거는 이제 계약을 갈아탄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승환 계약이라고 하는데 고객의 요구라든지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것은 영업 또는 매출 실적을 위해서 그 모집 설계사분들이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이고요. 실제 명의인이 아니거나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요건 저희가 이제 일부러 계약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작성 계약이라고 해요. 없는 계약을 또는 고객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우리가 체결한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계약, 이것도 역시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자필 서명을 대신하거나 고객이 자필 서명 안 하셨는데 우리 모집인이 대신 자필 서명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이고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요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유를 한 거잖아요. 요걸 우리가 경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 대차 관계를 이용한 계약 모집, 당연히 금지가 되겠죠.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꾸거나 뭐 이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계약이 체결돼서는 안 되겠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험에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보험 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관련된 금지 행위고요.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도록 안내하는 행위, 역시 이것도 계약자가 서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피보험자 계약자가 다르면 피보험자가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자이든 피보험자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배우자든 대신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불공정 영업행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소비자 의사에 반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위 말하는 꺾기, 요거는 당연히 금지고요. 두 번째, 연계 제휴 서비스의 축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축소 변경 또는 불리하게 축소 변경하는 행위. 우리가 이제 그 금융상품이나 금융 서비스에 연계되거나 제휴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상품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을 뭐 계속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라 이게 아니라 축소 변경할 때는 사전에 미리 알리고 충분한 기간 공지 이후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쪽으로 축소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한다 이 얘기고요. 보험상품 계약을 위해서 이자율 우대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면 이 상품 가입하시면 대출금리 깎아드릴게요, 예금금리 높게 해줄게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고,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당 권유 행위인데요. 첫 번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마치 확실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알리면 그걸로 인해서 오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부당한 권유다라는 것이고,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죠. 보험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 상품과 비교해서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께 좋은 것처럼 보이게 권유하는 것은 부당한 권유인 것이고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 계약자분들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지 의무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 만약에 고지하면 계약 못 받아요. 계약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쓰세요. 또는 그냥 조금이라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거나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권유이고요.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무자격자인 것이고요. 계약자 등의 정보를 조작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 조작과 같은 거죠. 계약자의 정보를 조작을 해서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키게끔 권유하는 이것은 부당한 권유이고, 자, 적합성의 원칙은 뭐예요? 고객이 오시면 제가 계약 권유를 할 때 고객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투자 경험이라든지 투자 목적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해서 고객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면 권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객에게 알리고 그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진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런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는 계약 체결 저한테 권유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불원 확인서를 진구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오신 고객이 있다면 저희가 불원 확인서를 받고 이런 적합성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요거를 악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금지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별 이익 제공의 금지인데요.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 특별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은 당연히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더 많은 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든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수표 어음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청구권 대위 행사를 이제 포기하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특별 이익 제공은 금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벌 대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첫해 초회 납입보험료의 10%가 원칙이고요. 다만 한도는 3만 원 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둘 중에 작은 것이니까 한도가 3만 원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만 원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 보험료가 2만 원인데요.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어요. 자, 월 보험료가 2만 원이면 첫 번째 해 1년치 보험료는 얼마죠? 24만 원이죠. 그거의 10%면 2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으니까 요거는 적법한 그런 금품 제공이죠. 두 번째, 월 보험료가 2만 원인데 2만 5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어요. 위하고 똑같은 거죠. 2만 4천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런데 2만 5천 원을 제공했으니까 2만 4천 원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얘는 위법인 거죠. 밑에 월 보험료가 5만 원이에요. 그럼 1년치는 얼마죠? 1년치는 60만 원이고요. 그거의 10%면 6만 원까지인데 우리 한도가 얼마였어요? 3만 원이죠. 그럼 이분은 맥시멈 3만 원까지 금품을 선물 드릴 수 있어요. 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제공했으니까 3만 원 초과했죠. 이 부분은 위법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위법인지 아닌지 또 3만 원 한도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두시고, 자, 다음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인데요. 무자격자 등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것 당연히 금지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수수료, 보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역시 금지가 되겠고요.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인데요. 모집 종사자가 아닌 자는 모집 업무 또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고요.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 안내 자료 관련 준수사항인데요. 고객들에게 보험에 대한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안내 자료를 가지고 할 텐데 그 안내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보험 안내 자료라는 게 뭐야 해서 보면 첫 번째 상품 설명서가 있고요. 상품 요약서가 있고요.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 보험 안내 자료만을 전담으로 해서 만들고 검수하고 심의하고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심사 및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필수 기재사항과 금지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여러분이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필수 기재사항 어떤 걸 기재해야 되냐면 회사의 상호, 그 다음에 회사의 명칭, 모집인의 상호, 모집인의 명칭 같은 것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 사항들 기재를 해야 되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금이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부분, 그렇지만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연금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장에 관한 사항,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되는지 기재해줘야 되고, 반대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제한 조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관련된 예시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요.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예를 들면 뭐 원금보다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예금자 보호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얼마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적어줘야 되고요. 금리 연동형 상품인 경우에는 적용 금리가 뭔지, 그리고 보험금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사항을 정리해야 되고요. 보험 안내 자료의 제작자, 그 다음에 제작일, 심사 및 관리 번호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필수 기재 사항은 꼭 기억하시고, 반대로 기재 금지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되겠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그대로 기재하라는 것이고,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 연금보험은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예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도 길고요.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기 이후에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예시를 할 거냐?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예시해라. 예를 들면 가상의 어떤 뭐 이율이라든지 가상의 투자 수익률로 하지 말고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제시해라, 이런 얘기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으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순환 출자에 관한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그 다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안내하거나 유리한 내용만 가지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고요. 사실 등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서 유리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겠다. 역시 필수 기재사항과 비교해서 금지사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의무입니다.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는 의무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 보험 계약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반대말이 뭐냐면 전문 보험 계약자였죠. 전문 보험 계약자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특히나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저희가 흔히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권 상장 법인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국가나 금융기관 같은 이런 전문 보험 계약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위험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약자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틀린 거고요.
설명 의무는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전문 보험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해라. 설명을 잘했다는 거를, 그래서 이해를 잘했다는 걸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에서 단계별 중요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결 단계, 그 다음에 운용 단계, 마지막에 해지 단계 각각의 설명 의무를 별도로 과정별로 부여하고 있고, 일반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 시 지급 절차, 지급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감액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험계약 모집 시 설명해야 될 중요 사항인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설명할 거냐? 첫 번째,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험료를 설명해야 되겠죠. 보장사항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보험료 납입 기간 같은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보험금의 지급 제한 사유가 있다면 그 지급 제한 사유를 설명해야 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설명해야 되고요. 위험 보장의 범위, 그리고 위험 보장의 기간 설명해야 되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련된 사항 설명해야 되고, 보험료의 감액 청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리고 해약 또는 만기 시 환급금 또는 그 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출 근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기납입보험료보다 매우 작거나 경우에 따라서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포함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보험상품과 연계 또는 제휴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관련 사항 설명해 드려야 되고, 청약철회 기간, 그리고 청약철회에 대한 행사 방법, 청약철회를 했을 경우의 효과, 이런 것들 설명해야 되고요.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해야 될 중요 사항 중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법처럼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여부를 이제 확인시켜 줘야 되고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또는 통지 의무, 만약에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되고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지정할 수 있다면 그 방법 알려주셔야 되고, 변액보험의 원금 손실 가능성, 상품 구조, 자산운용 방식,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되고요.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적용 이율, 산출 기준, 그 다음에 보험료 중에 뭐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같은 것들을 뺀 일부만 운용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65세 이상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인 경우에는 65세 시점에서의 예상 보험료,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 시점의 보험료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인 경우에는 만약에 똑같은 위험 보장이 동일하지만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으면 그 두 개를 같이 설명해서 이 상품은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렇지만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동일한 위험일 때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해약 환급금이 얼마나 지급됩니다. 이걸 같이 설명하라는 얘기고요. 유배당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지금은 많지 않지만 만약에 유배당 상품인 경우에는 배당에 관련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후 갱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가입 조건 및 보장 내용 등의 변경에 대한 사항.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고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해서 가입할 수 있다면 갱신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때 내용이 바뀐다면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때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갱신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라는 것이고, 오해하기 쉬워서 민원이 빈발하는 사항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관련돼서 고객이 알아야 되는 유의사항 같은 경우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설명해야 할 사항이죠. 모집 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소속 당연히 설명해야 되고요. 보험 계약 체결의 대리 여부, 그래서 내가 체결을 대리하는지 단순히 중개만 하는지 알려줘야 되고,
고지 의무사항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도 대리할 수 있고 고지 의무도 대신 수령할 수 있지만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 체결 대리라든지 고지 의무 수령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얘기고요. 계약의 어떤 승낙 절차라든지 만약에 승낙이 거절된다면 거절 사유 같은 것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완전 판매를 위해서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확인받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자필 서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위반됐을 경우에,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절차, 그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 주셔야 되고,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전체가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일부 금액만 운용된다는 사실,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에 관련된 내용, 변액보험의 투자 위험,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여기에는 뭐 당연히 우리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최저 보증하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기 시에 자동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갱신하는 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알려주셔야 되고,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 시효,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이라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장기 보장성인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러 개를 가입하시더라도 비례 보상됩니다. 중복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려주셔야 되고, 건강체 할인 등의 보험료 할인에 관련된 사항들을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 단계. 이것도 여러분이 계약 체결 단계냐, 보험금 청구 단계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보험금을 요구하는 단계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담당 부서, 연락처, 필요 서류 당연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보험금의 심사 절차, 예상 심사 기간, 예상 지급일 안내해 드려야 되고요. 보험 사고 및 청구가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그래서 손해사정 안 하고도 지급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손해사정 대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된다 관련된 사항 알려주셔야 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동의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만약에 선임을 하지 않았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줘야 되고, 보험금의 지급 심사 현황 결과, 그리고 그거 관련된 문의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셔야 되고, 보험금 지급 기한과 만약에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구 단계의 설명 사항이고요. 자,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인데요. 자, 보험금의 지급일, 그 다음에 지급 절차, 지급 내역 해서 알려드려야 되고요. 심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지연 사유, 그리고 예상 지급일 알려주셔야 되고,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제 면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 알려주셔야 되고, 보험회사가 만약에 의료 자문을 의뢰한다 그러면 그 의뢰 사유, 의뢰 내용, 그리고 자문 의뢰 시 제공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의료 자문을 했다면 의료 자문에 의해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부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뢰 기관은 어디이고 자문 의견은 뭐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했다, 우리는 부지급했다, 요거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종사자의 고지 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험 계약자에게 본인이 모집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보여주어서 나는 설계사입니다, 나는 교차 설계사입니다, 나는 대리점입니다, 이걸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집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에 뭐가 있느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 증표, 그래서
등록 서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표지는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모집 시 미리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가 누구고, 네, 대리점이 누구고, 그 명칭과 업무 내용. 예를 들면 제가 설계사인데, 그러면 제가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는 어떤 대리점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어느 업무입니다. 요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보험회사 소속인지, 그러니까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대리점인지 아니면 대리점 소속인지 요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되고,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이 없지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것,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대리점은 수령할 수 있지만 설계사는 수령할 수 없고요. 계약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 관리한다는 사실 안내하고, 설계사의 이력,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불안전 판매 비율, 계약 유지율, 보험 사기 행위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확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인데요. 실손 보상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그 각각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손 보상인 경우에는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죠. 실손 의료보험을 모집하기 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미 다른 실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즉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죠. 중복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금은 비례 분담되는 거죠. 비례 보상되는 거예요. 이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서 여러 개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중복 계약 체결 확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를 하고요. 계약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요 안내를 잘 들었습니다라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해서, 자,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전화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고요. 나는 전화로 모집해도 좋습니다. 동의한 사람에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청약 철회,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확인, 계약 해지,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계약 자체를 통신수단을 통해서 했다면 그러면 철회도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계약 체결은 전화로 했는데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는 직접 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체결을 통신수단으로 했다면 철회, 확인, 해지도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관련된 법령 준수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모집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보에 대한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금지사항 한번 볼까요? 통화 또는 청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에 보험 안내 자료를 우선 확인하려는 고객에게 두 고객 모두 뭐예요? 저 괜찮아요. 예, 저 안 할게요. 또는 그럼 먼저 안내 자료 먼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고객이 있어요. 이때 계속해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 개인 사생활의 침해를 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고요. 해당 상품이 특정 고객 또는 특정 일자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거 금지. 예, 이번 주만 가능합니다. 선생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의 임의 수정 사용은 금지한다. 대부분 회사들이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표준 설명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을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음성 녹음에 의해서 청약이 완료됨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녹음이 되고 있고 녹음만으로 청약이 됩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전화를 이용한 모집 관련한 준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 계약자와 최초 통화부터 청약 완료까지 모든 과정은 음성 녹음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뭐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거나 뭐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이메일이라든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그에 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할 수는 있다. 원칙은 음성 녹음이다라는 것이고요. 소속, 성명,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 지리 시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 성명은 물론이거니와 아니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상품별로 표준 상품 설명 대본 작성 및 대본에 따라 통신 판매를 실시하고요. 절대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되고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또는 설명할 수 있고요.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급 한도라든지 면책 사항이라든지 감액 지급같이 보험금에 대한 지급 제한 조건이라든지 자동갱신 또는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된다는 이런 중요한 계약자에게 자칫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질의 대답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지체 없이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계약은 우리가 음성 녹음으로 했더라도 자필 서명 자체는 지체 없이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청약서에 받거나 최근에 우리 전자 서명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자 서명으로 할 수 있고 음성 녹음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계약의 20%에 대해서 음성 녹음 내용에 대해서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를 이용한 모집을 할 때 자필 서명 면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대상 계약은요.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 계약,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필 서명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본인을 위한 계약이거나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특정하게 지정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계약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 범죄나 보험 사기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계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고요. 타인의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계약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 서명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타인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자필 서명 면제 계약이 되고요. 그 보장과 상관없는 신용생명보험, 신용손해보험 계약은 자필 서명 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계약 이것도 역시 보험 범죄나 사기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자필 서명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필 서명이 면제가 되는 계약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 설명,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지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 내용은 아래 방법으로 계약자 피보험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계약자가 요청하면 별도의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확인이 가능하고 시스템이 확보되고 이런 계약인 경우에는 자필 서명은 면제된다. 이 얘기고요. 자,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인데요. 요거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협정에서 그 생명보험 회사들끼리 협정으로 만든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에요. 그래서 모집 질서 확립을 통해서 보험산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보험회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집 종사자
임직원 및 보험 설계사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데 피해를 본 보험회사가 있다면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협회는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위반 행위가 발견이 된다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재금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협정 위반 시 제재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거를 간혹 과태료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금이고 어쩔 수 없이 이 협정의 내용은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를 제가 빨갛게 표시해 드렸으니까 자주 나오는 건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자격자 모집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고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했다면 3천만 원. 작성 계약 금지, 그래서 가짜로 없는 계약을 만들어내면 건당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100만 원 중에서 이제 맥스니까 더 큰 거죠. 최소 1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것이고, 경유 계약 금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하면 200만 원,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면 100만 원, 승환 계약, 갈아타는 계약은 건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승환 계약은 전 소속사 말소 전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고,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 전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고,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 소속사, 새로 옮긴 그런 소속사로 계약이 새로 들어갔다면 전 회사 거 해지하고 새로 간 회사 걸로 가입했다, 갈아탔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보험 설계사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 형제의, 그러니까 부모 자녀의 그런 계약 등은 제외가 된다. 여기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기타 불법 보험 안내 자료를 사용하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 의무를 방해하거나 불고지 또는 불성실 고지를 권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 해서 각각의 제재금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인데요. 생명보험협회에서 2008년부터 도입해서 이제 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인증 조건에 맞는 그 설계사분들을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협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수 인증 설계사로 인증을 해주는, 그래서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 후에 인증을 부여한다는 지문은 OX 퀴즈에서 5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인증 기준이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겠죠. 인증 기준. 그래서 각 보험사에서 최고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한다,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린 거고요. 대상은 전속 보험 설계사, 대리점, 그 다음에 생보사의 자회사인 보험 대리점 등록 설계사. 그래서 원칙은 전속 보험 설계사 대리점이에요. 중개사는 해당되지 않고요. 최근에 자회사로 분류된 무슨 금융 서비스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인 대리점 등록 설계사를 포함해서 대상이고요.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3년 꼭 기억하시고요. 법인 대리점에 3년 이상 근무한 설계사는 아니죠. 전속 설계사 대리점이니까 반드시 보험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유지율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고요. 영업실적은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도 기억하시고, 정도 영업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나 민원 해지 무효 건수 0건, 기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 또는 금융신용질서 문란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냅니다.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고, 인증기간은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지가 된다. 우수 인증 설계사도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